일부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자녀들을 도시 밖으로 피신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뭐 사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럼. 모르니까 두렵죠. 당연하죠. 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네. 특종.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더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회 악이죠. 오늘 전 세계를 경악케 한 강력 범죄와 미제 사건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오늘은 순위 경쟁을 제가 접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듣고 늘 되새긴 말이 미제 사건은 없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디 이 억울한 죽음들이 꼭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오늘 19개의 꼭지를 취재했습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 단지 완전 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만 있을 뿐이다. 오늘은 저희 세 기자가 프로파일러의 눈과 마음을 갖고 전 세계 미제 사건들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잡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신출 귀몰 완전 범죄가 될 뻔했으나 끝내 덜미가 잡힌 희대의 강도 사건입니다. 9년 전 사라졌던 CC 황후의 별을 찾았습니다. 19세기 유럽 최고의 미인이자 오스트리아의 연인으로 불리는 엘리자베트, 일명 CC 황후. 그런 그녀가 애지중지한 보물 CC 황후의 별,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국보급 보물이었습니다. 1998년 CC 황후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브른 성에서 특별 전시된 CC 황후의 별. 무장 경관들의 엄격한 감시, 또 보안 시스템, 게다가 최첨단 도난 방지 센서까지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쪽같이 훔쳐서 사라지고 맙니다. 경찰 수사팀이 총동원되어 범인 수색에 총력을 다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 속으로 사라진 CC 황후의 별. 그런데 말입니다. 9년 뒤인 2007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천재 도둑이라 불리는 캐나다 출신의 제럴드 블랜처드. 근데 어떻게 훔쳤대요? 그가 저지른 완전 범죄급 강도 스킬을 밝혀드리면 영화 미션 임파서블 뺨치는 스펙터클 도난 사건입니다. 그는 우선 범행에 앞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사전 답사를 합니다. 이때 무장경관들이 지붕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와. 그리고 1998년 6월 제럴드는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하기 위해 낙하산을 이용해 잠입. 아주 조심히 또 천천히 보석에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은 천재 도둑의 기질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소용없다. 보안 장치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게 가능하구나. 진짜 소름이네요. 그런데 이토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난 사건을 저지르고 황당하게도 2007년에 다른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 아주 우연히 CC 황후의 별이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왜 훔쳤냐고요? 스릴 넘치잖아요. 이랬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좀 빨리 좀 잡혀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걸 훔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도둑들의 범행. 앞으로 이런 절도는 정말 영화에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히로시마 일가족 증발 사건.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뭐죠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코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1일 공개합니다. 사라진 소녀들의 시그널. 2014년 3월 29일 네덜란드인 두 친구 22살 리잔과 21살 크리스. 두 친구는 파나마의 보케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울창한 자연에 반한 두 친구.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이 키우는 개 블루와 함께 하이킹을 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고 데리고 갔던 반려견 블루만 혼자 집에 왔습니다. 뭐죠? 왜? 경찰들은 곧장 수색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녀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결국 파나마 당국은 특수부대를 동원 그리고 두 소녀의 모국인 네덜란드 경찰팀까지 가세해 수색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일 동안 숲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그녀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아,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저기 뭐 산인데. 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런데 그녀들이 실종된 지 10주가 지났을 무렵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리잔이 메고 나간 파란색 가방이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가방이 발견된 곳은 홈스테이 지역인 보케테에서 걸어서 무려 15시간이나 걸리는 한 강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83달러와 여권, 물병, 카메라, 속옷, 그리고 스마트폰 2대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역추적을 시작했죠. 그녀들이 하이킹을 떠난 날은 4월 1일. 그런데 하이킹 시작 몇 시간 만에 그녀들은 네덜란드와 파나마의 응급 전화번호로 긴급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전화 연결에 실패. 하지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후 7일과 10일 사이에 긴급 전화를 한 횟수가 무려 77번.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이었는데요. 카메라 안에는 하이킹을 떠난 4월 1일 즐겁게 등산로를 오르는 두 소녀의 모습도 담겼는데 근데요? 실종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8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2분 간격으로 깜깜한 숲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사진이 90여 장.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크리스로 추정되는 피 묻은 머리 사진까지. 어메. 그리고 2달 뒤엔 뼈 33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그중에 28개는 리잔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들이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요. 하지만 발견된 뼈에선 동물의 흔적 하나 없이 마치 사람이 표백이라도 한 듯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진실은 말없는 두 소녀와 강아지 블루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2 공개. 콜롬비아판 의문의 데스노트. 2010년 8월 17일 콜롬비아 남서부의 마을 푸에르토 아시스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이내에 동네를 떠나지 않을 때에는 살해하겠다. 자, 이렇게 얼굴책에 업로드된 한 글 때문이었는데요. 이 경고글과 함께 올라온 건 69명이나 되는 10대들의 이름. 처음에는 다들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하고
학부모, 학교, 경찰들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SNS에 인터넷 살생부가 올라오기 이틀 전인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의문의 총에 맞아 숨진 두 청소년의 이름이 리스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찰들은 20일 특별대책회의를 하는 등 비상이 걸렸고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콜롬비아 당국에서도 인터넷 전문가를 포함한 특수팀을 꾸려 마을로 파견,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거라면 모든 제보를 받겠다며 330만 원 상당의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총력전이 무색하게도 암살 리스트에 있던 19세 청년이 피살, 어머. 이어서 16세 소년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도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자녀들을 도시 밖으로 피신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뭐 사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럼. 모르니까 두렵죠. 당연하죠. 네. 동네를 장악하고 있던 로스 라스트로조스라는 갱 조직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소행으로 범인을 추측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정황도 단서도 없어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 단서가 너무 없어서 답답해요. 이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죠? 추측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말이죠. 어둠의 살인자, 어둠 속 암살 리스트, 협박자의 실체도 아니고 어떤 실마리도 잡히지 않은 이 사건. 부디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9위 공개합니다. 여대생 실종, 수상한 그날의 흔적. 2004년 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날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상한 행적을 지금 뒤쫓아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교수님께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종 뒤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3시 반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나갔고요. 그리고 10분 뒤인 3시 40분에 ATM기에서 $280를 인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렇게? 찍혔죠. 이때 CCTV 속 그녀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뉴햄프셔주의 하버힐 112번 국도에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방금 보험사와 연락했습니다.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죠? CCTV에도 지금 혼자 찍힌 모습뿐이고 네. 자, 그리고 일부러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경찰도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7시 46분경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 머레이는 차만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갖고 이미 사라진 상태.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8년 뒤인 2012년 아이디 112dirtb라는 한 유저가 너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누군가 차 안에서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한 남성이 누군가를 조롱하듯 웃더니만 깜짝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장이 뜹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2012년 2월 9일. 그날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영상을 올린 사람이 네.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 아니면 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제목은 아예 마우라 머레이. 뭐야? 이 영상에는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 한 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에 찍힌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이틀 뒤인 2004년 2월 11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레튼 우즈 리조트 근처에 안매장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저거는 저 주변을 좀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저 알든 올슨을 잡았는데요. 잡았어요? 당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의문의 동영상은 그녀의 실종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7위를 공략. 빨간 곰공 미스터리. 2014년 12월 12일 정오, 미국 펜실베니아의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숲에서 사람 머리를 발견했어요. 자, 이 끔찍한 광경이 목격된 곳은 펜실베니아 북서쪽에서 약 40km 떨어진 숲.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를 본 경찰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안구가 있어야 할 곳에 빨간 곰공 2개가 대신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각막 밀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안구를 밀매했다. 안구를 안구 적출해서 적출해가지고, 예. 그걸 밀매한다. 장기 밀매처럼. 자, 이 사건은 펜실베니아에서 일하는 기이한 사건으로 불리면서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부검을 담당한 FBI와 치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요. 50대의 백인 여성이며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 여성의 신원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아니, 그 DNA 검사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DNA 검사 안 해봤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DNA 검사가 다소 어려웠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범인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약품으로 머리에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계획한 거네요. 완전 계획범죄죠,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단서. 미국의 저명한 병리학자 사이를 웨흐트의 엑스레이 결과인데요. 7개의 뼈로 이루어진 척추의 맨 윗부분인 경추가 저렇게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이죠? 경추가 없네요. 왜 사라졌어요? 경추는 왜 사라진 거예요? 특히 목 부분의 깔끔한 절단면은 시체를 주로 다루는 직업군의 소행으로 일단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처음에 발견된 대체 빨간 공은 왜? 빨간 공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건 3차원 스캐닝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데는 성공. 석고로 이 모형이 제작되어 공개가 저렇게 됐는데요. 자, 하루빨리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꼭 법의 심판을 받길 기원합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6위 공개합니다. 누가 피자맨을 죽였나? 2003년 8월 28일 오후 미국 펜실베니아주 모 은행 15분 안에 25만 달러를 가방에 담으시오. 이어서 남자는 자신의 티셔츠를 들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목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 강도입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봐야 될 텐데. 네. 긴급 출동한 경찰들이 곧바로 그를 포위했는데요. 이후에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불렀지만요. 남자는 결국 그 자리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말 영화 소우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 잔인한데요. 너무 잔인한 이 수법인데요. 조사에서 밝혀진 남자의 정체는 평범한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스였습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의문의 문서, 창구 직원에게 요구 조건이 적힌 쪽지를 건넬 것, 돈이 담긴 가방을 들고 다음 지시문을 찾을 것, 이런 범행 지시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웰스는 자신의 말대로 인질이었던 걸로 추정됐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뒤 빌 로드스타인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집 냉동고에 시체가 있다고 신고한 건데요. 그리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메조리 암스트롱이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제임스 로든을 살해했다고 증언.
그런데 2005년 4월 메조리 암스트롱에게서 뜻밖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2년 전에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의 진범이 자신을 신고한 빌 로드스타인이며 폭탄으로 죽은 피자 배달원 웰스는 인질이 아니라 공범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지목한 주도자 빌 로드스타인은 암스트롱이 증언하기 10달 전 림프암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어허. 결국에는 진상을 알 수 없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여자의 말만 그냥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마약 판매상인 케네스 반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이 암스트롱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그를 인질 역할로 설득해 범행에 참여시켰다고. 허. 범인이 잡힌 뒤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과연 피자 배달원 웰스는 공범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짓을 꾸민 진짜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미치도록 찾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인도 가족 잔혹사의 비밀. 2018년 7월 1일 우유를 사기 위해 1층 식료품점을 찾은 구차란 싱씨.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식료품점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친분이 있던 터라 주인 가족이 사는 3층 집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천장에 환기용 쇠창살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요. 아유, 너무 기괴하죠. 뭐야? 일단 자살로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고. 인원이 너무 많죠. 응. 하지만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엔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던 금 장신구와 고가의 휴대전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폭행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응. 집에서 수상한 일기장 한 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 의식은 행하는 날은 요리해선 안 되고 다른 이들이 스스로 목을 맬 동안 한 명은 감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이비네, 의식이네. 의식이네, 의식. 자, 일기장의 내용이 알려지자 주술 행위를 통한 집단 자살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던 노무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인 게 분명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살 가능성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집단 사망 사건. 과연 주술 행위를 위한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죽음? 대체 누구였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4위를 공개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격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산부를? 그러니까 제가 겪고 안 하겠냐고요, 이게. 1988년 일본 나고야의 나카가와 지역. 출산을 앞두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A씨 부부. 남편 A씨는 퇴근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요? 좀 불안하게. 집에 온 남편.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은 남편.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 어디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겁니까? 혼자 출산했다고요? 뭐 곧 출산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잖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 왜 그러지? 거실 불을 켰는데 양손이 묶이고 어머. 목에는 전깃줄이 감긴 채 죽임을 당한 아내. 아내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뭐야? 아유, 뭐야 이게? 어쩌다. 아니, 강도예요? 그럼 그 돈을 노린 거예요? 아니, 그럼 돈만 뺏어가지고 뭐 그런 잔혹한 짓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도 아내를 찾는 대신에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거. 하지만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간이 밝혀지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던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있던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아랫집의 문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렸습니다. 집주인이 놀라 나가서 누구냐고 묻자 나카무라 아십니까? 라고 묻더니 모른다고 하자 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자, 이 의문투성이인 엽기적인 사건, 나고야 임산부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은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3위 공개합니다. 리투아니아 현실판 모범 시민. 2009년 10월 5일 리투아니아. 한 지방 판사와 한 여인은 총상을 입고 사망. 아동 인권 보호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현실판 모범 시민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 2008년 캐디스는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방치하자 4살 된 딸 데이만테를 데려와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 네 살이? 4살인데요. Куда свято стоишь, ребенка? Чем? Он фонтану чего? 저게 할 게 했다고? Kamu sakydama? Tada sakydavo mama, kad labai gerai, kad tau tai daro. 뭐야 이게? 어린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던 겁니다. 딸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정체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방법원 판사인 요나스 프루나마비추스와 전 국회의장의 사무관이었던 안드류스 우사 등이었습니다. 아유, 무슨 뭐 리액션을 못 하겠네. 와, 이 사실에 분노한 아빠 캐리스는 그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 아동인권보호국에도 수차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아동 성추행범들과 싸울 것이다. 만약 나의 4살짜리 딸조차도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딸의 성매매와 연관된 이들과 아동인권보호국의 폭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카우나스의 한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총은 2사람이 살해됐을 때 사용된 총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뭔가 좀 해피엔딩을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습니다. 네.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 아버지 캐디스를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는 더 이상 말이 없죠. 하지만 용감한 아버지,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외침에는 결코 공소시효가 없을 겁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전 기자와 오 기자의 순위 한 개씩 남아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죠. 스웨덴 사상 최고의 미제 사건. 미국판 암수 살인.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전 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30년 전 암살 사건의 비밀 드디어 풀리나. 스웨덴 당국은 2016년 11월 스웨덴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리는 올로프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 정책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는 올로프 팔메. 1986년 2월 28일 심야 영화를 본 팔메 부부는 영화관에서 멀지 않은 페트리엣 역까지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총소리와 함께 팔메 총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향한 그 암살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3월 1일 자정에 사망합니다. 스웨덴 사회는 일제히 충격에 빠졌고요. 곧바로 경찰은 총리 암살범을 찾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로프 팔메를 죽였습니다. 무려 130여 명이 자수를 해왔는데요. 아이고. 단순한 영웅 심리에 그친 허위 자백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스웨덴 비밀 경찰까지 나섰지만 제대로 된 단서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나라의 총리가 길 한복판에서 총을 맞았고 아니 이거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빠져나갔지? 난 그게 더 신기해요. 그래서 그의 암살을 둘러싸고 당시 구소련과 친화적인 팔메를 좋지 않게 생각한 미국 CIA가 벌인 일이다.
라는 등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2006년 스웨덴 검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알려주는 호숫가로 당장 가봐. 온 마음을 다해 수색하면 총리 암살에 사용한 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스웨덴 당국은 결국 그 총을 찾았는데요.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어 어떠한 지문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 전대미문의 총리 암살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재수사를 시작한 스웨덴 당국. 과연 이번엔 범인과 그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만나보시죠.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 암수살인. 2012년 켄터키주의 한 노숙자 숙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무엘 리틀. 그런데 당시 미해결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그가 1987년에서 89년 사이 여성 3명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3명만 죽인 것 같소. 나 교도소만 바꿔주면 내가 누굴 더 어떻게 죽였는지 알려주겠어.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범인을 너무나도 잡고 싶은 경찰 당국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 수는 무려 90건.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 전역 16개 주에 걸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겁니다. 뭐야? 하나도 안 걸린 거예요, 여기? 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마약 중독자, 매춘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요. 살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시신을 약물 과다 남용, 사고사, 또 자연사로 위장시켜 교묘히 수사망을 피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악마네, 악마. 이 사람한테는 다 게임이었네. 그렇죠. 자, 현재까지 사무엘 리틀이 자백한 총 90건의 살인 사건 중 실제 그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살인 건수는 34건. 나머지 사건에 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데스크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을 영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입에도 올리기 힘든 그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기사 총평 좀 전해주시죠. 범죄의 순위를 정할 때 피해자가 많고 아직도 피해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위주로 심각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죠. 1위는 미국판 암수 살인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예, 1위를 차지해야 하는군요. 네. 이 기사를 1위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아직도 피해자들이 다 확인이 안 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여전히 심각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특종을 저희가 준비했죠. 완전 범죄는 없다. 2017년에는 반드시 꼭 밝혀져야 할 사건. 지금 이 시간에도 추적은 계속됩니다. 꼭 잡을 겁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엔 16입니다. 일본 제과 회사 독극물 협박 사건. 이 사건은 1984년 일본의 대형 제과 기업인 에자키 글리땡의 사장 자택에 한 괴한이 침입해 사장을 납치하면서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제과 회사 글리땡의 사장은 범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납치 3일 만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은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했던 납치 사건이 일단락됐을 무렵 에자키 글리땡 본사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또 회사 앞으로 수차례 걸친 금품 요구 협박장이 도착한 건데요. 스스로를 21개 얼굴을 가진 괴인, 일명 괴인 21면상이라고 지칭한 범인은 자신이 보낸 협박장에 접선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다 약속한 당일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 범인들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을 인질로 하는 독극물을 협박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메이저 신문사 4곳에 글리땡의 제품에 청산소다를 넣었으며 전국적으로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 글리땡을 먹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적힌 협박문을 보내온 겁니다. 독극물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글리땡 제품들을 모조리 철수시키는 동시에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은요. 이미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며 전 국민을 인질로 삼는 악랄한 범죄 수법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밀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은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와 범인의 옆모습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했지만요. 범인은 이런 경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또 다른 제과 기업인 마루다땡 식품과 모리나땡 제과로요. 협박장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섭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일본 전역이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지난 2000년 2월 13일에는 결국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017년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시골입니다. 사진이 마지막 흔적,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 1988년 9월 20일 뉴멕시코주 벨렌에 사는 뉴멕시코 대학의 여대생 타라 칼리코는 평소 때처럼 자전거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하고 테니스 치기로 했어. 12시까지 안 오면 나 데리러 와줘요. 그렇게 집 밖으로 나선 타라 칼리코. 정오가 지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엄마는 평소 딸의 산책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든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곧바로 타라의 산책로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집에서 약 32km 떨어진 외딴 캠프장 근처 도랑에 딸 타라 칼리코의 핑크색 자전거만 발견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진 타라 칼리코의 실종은 미제로 남는가 했는데요. 이 미궁 속의 실종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은 건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989년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이 발견된 건데요. 타라 칼리코가 사는 뉴멕시코주에서 한참 떨어진 플로리다주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남녀 2명이 묶여있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협박 보내고 이 사진을 발견한 여성은 편의점 주차장에서 흰색 토요땡 차량이 있는 곳에서 죽은 것이며 자세히는 못 봤지만 운전자는 콧수염을 기른 30대 남성이라고 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운전자 또한 잡지 못하고 맙니다. 과연 사진 속 여자는 실종된 타라 칼리코가 맞을까요? 타라의 어머니는 이 사진을 본 후 사진 속에 있던 책이 딸이 좋아하던 작가 V.C. 앤드류의 My Sweet Audrina이라는 것을 증거로 들며 딸 타라가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립연구기관인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는 사진 속 여인이 타라 칼리코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고요. 미국 유명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 등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뉴멕시코주 경찰국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등 6명의 경찰관이 미제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타라 칼리코의 실종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4위 공개합니다. 엠버 경보를 만든 엠버 해거먼 살인사건. Has anybody seen a little boy with short curly hair? 아동이 실종되면 라디오나 TV, 교통안내 전광판, SMS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종 상황을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엠버 경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엠버 경고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 1월 13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알링턴에 사는 9살 소녀 엠버 해그만, 5살 남동생 리키 해그만. 이 꼬마 남매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남동생 리키는 누나와 다른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기 시작했고 이렇게 남동생과 떨어진 이 누나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치고 맙니다. 갑자기 한 트럭이 나타나 누나 엠버를 강제로 납치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사이에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엠버가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8세 한 주민은 납치당하는 엠버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됐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가 본 범인의 차량과 비슷한 트럭을 현지 경찰과 FBI까지 참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의 차량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이 엠버의 유괴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유괴된 엠버를 찾는 데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요. 결국 사건 발생 4일 뒤 개를 산책시키던 한 주민에 의해
9살 소녀 엠버의 시신이 알링턴의 한 배수로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이후 알링턴 경찰과 FBI는 범인을 찾기 위해 특별 조사단을 구성했어요. 수많은 단서를 추적했지만 결국 엠버를 죽인 살인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수사는 더 이어지지 못했지만 소녀 엠버의 안타까운 죽음은 미국의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엠버의 부모는 연방의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전국의 성범죄자 등록법 제정을 촉구하면서요. 결국 1996년 10월 엠버 해거먼 아동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이후 약 2달 뒤부터 텍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과 공무원들은 이 엠버 경고를 시작했고요. 엠버 경고가 생긴 이래 2015년까지 약 790명 이상의 실종 및 납치 아동들이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미제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2017년에는 꼭 반드시 해결돼야 될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단서들 그리고 범인의 몽타주 등이 함께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범인을 같이 잡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12위 공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드들강 살인사건. 자, 제가 먼저 준비한 국내 사건 기사는요. 사건 발생 이후 무려 16년 만에 올해 1월 1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건은 2001년 2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17살 고등학생 A양이 나신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당시 그녀의 상태로 보아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용의주도하게 정리한 범인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한 단서는 오직 단 하나, 피해자 몸속에 있는 범인의 DNA뿐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후 이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찾아 나섰지만 쉽사리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다 2010년 용의자의 DNA를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드디어 2012년도에 용의자의 DNA와 일치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B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마터면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했었는데요. 다행히도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요. 자, 무엇보다 B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한 법의학자가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중요한 기여를 한 법의학자 교수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드들강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서류를 보자. 그래갖고 이제 서류를 다 받았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질 깊은 데서 나온 건 정액 플러스 혈액이 나오는데 듬성 이렇게 혈액이 묻어 있다. 사람이 움직이면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섞인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진짜 섞이느냐 이거지. 예.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9억에 가면 예. 그 위생팩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먼저 안쪽에다가 쫙 정액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예. 그렇게 하고 혈액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채취를 하셨나요? 혈액은 내 거고 예. 우리 아들 거 정액 받고 30분 후에 보니까 안 섞여요. 야 이거 안 물론 섞이네. 동의하에 사진 찍어야 정액을 돼. 받아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사진 때 저게 지금 위에 카메라 놓고 사진 찍을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걸 가고 저쪽으로 딱 봤더니 그 움직임 벌써 이만큼 섞여요. 아, 퍼져 나갔네요, 저. 예. 그래서 저기서 이대로 놓고 6시간 반을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밖에 안 섞여요. 아. 그 경계부에서만 약간 섞이더라고. 이미 물에 들어왔을 땐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그런 상황. 법원에서 결과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난 상태인가요? 무기징역 나왔죠. 그 판결문 읽어보면 자기는 안 죽였다 그랬지만 송교우 씨하루 죽였다면 누가 죽였겠느냐. 진례에 정액 있는 사람이 죽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움직일 겨를도 없이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또 범행이 밝혀지게 된 건데요. 어쨌든 진실 밝혀나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거를 아주 제일 잘 만들어졌을 때 그때 기쁨을 느껴야 되겠지. 반드시 해결될 사건이라는 사실은 모두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드들강 살인 사건처럼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
자,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0위 공개합니다.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입니다. 2003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여중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던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포천시 전역에 걸친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실종 직후부터 A양의 휴대폰과 배터리가 분리되는 바람에 A양의 소재 파악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로부터 23일 만인 11월 28일 집에서 약 8km가량 떨어진 의정부시 밀락동과 낙양동 일대에서 A양의 총 13점의 수집품이 발견됐는데요. 이때 발견된 수집품에서는 A양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 모두 찢겨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실종된 지 3개월 만인 2월 8일 전 국민이 애타게 찾던 중학생 소녀는 싸늘한 주검이 돼서야 부모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양을 처음 발견한 곳은 집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포천시 소으르베 콘크리트 배수로 속이었는데요. 알몸 상태로 발견돼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심지어 부검을 담당한 국과수에서조차 질식사로 추정이 됐지만 시신의 훼손도가 너무나 심해서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혀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A양의 손발톱에 칠해진 붉은색 매니큐어. 평소 A양은 매니큐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에는 손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가 조잡하게 칠해져 있었던 거죠. 이에 경찰은 국내 매니큐어 제조회사들로부터 각 매니큐어의 성분을 넘겨받아 범행 당시 사용된 매니큐어를 특정지었고요. 포천시 부근에서 해당 매니큐어를 구입한 30대 남성을 추적하기까지 했지만 끝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발생한 이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엔 9위입니다. 충남 서천 카센터 방화 살해 사건. 자, 2004년 5월 2일 새벽 1시 52분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한 상가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같은 건물에 있던 카센터가 불에 타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이 카센터에서 시작된 불길은 일렬로 붙어있던 5채 상가 건물 전체를 뒤덮고 모두 불태운 뒤에야 불길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총 3구였는데요. 사망자는 당시 8살이던 카센터 주인집 쌍둥이 남매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던 이웃 아주머니 A씨였습니다. 국과수는 시신 감식 결과 대피 흔적이 보이지 않고 방바닥과 숨진 피해자들 옷에서 등유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머. 당시 카센터 주변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방화 살인의 무게를 두고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숨진 A씨의 아들에게서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화재 발생 1시간 전쯤 자신의 어머니가 카센터 여주인 B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아들에게 카센터 주인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줌마랑 같이 병원에 가봐야 한다라며 집을 나섰고요. 그리고 이때 카센터 앞에는 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은요. 사건 당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카센터 주인 C씨는 전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었고요. 그날 새벽 논산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뭐예요? 이에 경찰은 카센터 여주인 B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0일 오전 8시 35분경에는 카센터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서초면의 한 대형 수로에서 카센터의 여주인 B씨마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같은 날 오전 우체통에서 편지를 수거하던 한 집배원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은 개천에 있다. 나는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다는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자, 곧바로 경찰은 이 의문의 편지가 범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과수에 지문 감식을 의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편지를 발견한 집배원의 지문 외에는 2점의 쪽지문만 발견됐을 뿐 아직까지도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화재 현장에는 무궁화와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허리띠가 발견이 됐습니다. 버클이 발견이 된 건데요. 카센터 주인은 해당 버클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혀 범인을 찾을 중요한 단서임이 또 증명이 됐는데요. 저게 평범한 문양은 아니잖아요. 이 허리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제보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8위 공개합니다. 여수 돌산도 컨테이너 살인 사건.
친누나가 운영하던 중장비 학원 근처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던 굴착기 기사 A씨. 그런 그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컨테이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A씨는 참혹하게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칼자국은 무려 200개 이상이었는데요. 칼자국 모양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 목과 등 부위에서 확인된 자상들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겹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던 건데요. 그리고 수사 중 밝혀진 의문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피해자가 180cm가 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다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안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이라곤 270mm의 군화, 발자국 2개가 전부입니다. 제2대 법의학과 이호 교수는 범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를 했고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133명의 용의자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단 한 명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8개월 후 경찰서에 자수한 용의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은 중장비 학원 학생 B씨고요.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의 유기 장소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범행 도구였던 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B씨가 돌연 심심해서 자백한 거예요 라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남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선 진범 검거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단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제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미제 사건은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사님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식구 이제 5입니다. 2009년 전남 광양 주차장 살인 사건. 2009년 6월 14일 일요일 오전 한 달여 전 회사에 취업한 A씨는 사장 B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나섰죠. 땡땡 병원 앞으로 가요. 땡땡 엄마가 약 하나 줄 거예요.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장님이 너무나 고마웠던 그녀는 약속 장소인 병원에서 140m 정도 떨어진 광양의 한 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A씨는 뒤로 젖혀진 운전석에 반드시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장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자 메시지가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알고 보니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사장 B씨의 동거녀였습니다. 동거녀가 B씨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 B씨로 가장을 해 문자를 보냈던 건데요. 이후 그녀는 발뺌을 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곧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자백으로 무사히 해결되나 싶었던 이 사건.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합니다. 게다가 국과수 부검 결과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던 그녀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끈과 같은 물건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시 그녀의 자백 외에는 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난 2014년 대법원 공판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B씨의 동거녀에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과연 차 안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A씨를 죽인 범인은 누굴까요? 죽을 각오로 범인을 찾아내서 수갑 채우는 거, 그게 우리 일인 거야.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4위 공개해 주세요. 2010년 뉴욕 롱아일랜드 연쇄 살인 사건. 2010년 5월 미국 뉴욕주의 911 센터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당시 24세의 성매매 여성 셰넌 길버트로 그녀는 롱아일랜드 오크비치에 있는 고객의 집에서 나온 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뉴욕주의 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실종자의 이름은 911에 도움을 요청했던 셰넌 길버트. 그렇게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길버트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롱아일랜드의 길고비치 인근에서 실종자인 길버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백골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에 뉴욕주 경찰은 인근 지역을 집중 수사하게 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총 3구의 시신을 잇따라 발견하게 됩니다. 뒤이어 2011년 4월까지 6구의 시신을 더 발견하게 되면서 롱아일랜드 해변 인근에서만 총 10명의 희생자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 중 한 명은 1996년
파이어섬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지 속의 일부 시신과 DNA가 일치해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언론과 미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결국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까지 투입되며 수사 종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FBI의 첨단 수사 기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떤 증거나 용의자도 찾을 수 없어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뉴욕주의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에 3위입니다. 자, 2011년도 기사입니다. 보험 사기범 잡는 SIU. 자, 2011년 5월 경기도 포천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 자택에서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 남성의 사인은 자살로 결론. 또 2013년 1월 경기도 포천 70대 노인 농약 성분이 든 음료수 복용 후 사망. 또 그해 8월 그의 아들 또한 유사 증상으로 사망. 의료진이 진단한 사인 폐렴. 자, 그런데 경찰의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이 사건이 지난 2015년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지 4년이나 지나서 연쇄 살인 사건임이 밝혀졌는데요. 한 여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전 남편, 현재 남편, 현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음식에 농약 성분을 조금씩 타먹이는 방법으로 살해를 했던 겁니다. 하마터면 조용히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맨눈으로 사건의 수상한 점을 발견해낸 SIU 사람들 덕분에 경찰 수사가 진행돼 결국 범인을 구속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분들은 살인사건 및 교통사고 현장 등을 찾아가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단서를 날카롭게 찾아내는 분들로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서울에서 발생한 노숙인 살인사건이 SIU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진실을 밝혀냈던 사건입니다. 한 무속인이 친언니 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해서 40대 노숙인 여성을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살해한 뒤에 노숙자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서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던 사건이었죠. SIU가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언니 혼자 서둘러 화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무속인이 사망 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서 제보를 했고요. 무서워라. 결국 경찰 조사 결과 이게 보험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 목숨 뭘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오늘 저 미해결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해결된 사건을 들으니까 정말 갈증이 해소된 것 같아요. 시원하네. 우리 SIU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2위 공연. 2013년 엘리사 램 의문사 사건. 2013년 2월 미국 LA 버나가에 위치한 구세 호텔의 투숙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희 방 화장실 수압이 너무 약해요. 물색이 거먹고 맛도 비린 게 뭔가 이상해요. 결국 호텔 측에선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확인하러 갔는데요. 그만 거기서 엄청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물탱크 속에 나체 상태로 잠겨있는 여성의 시체였습니다. 우선 이 여성의 정체부터 파헤쳐드리면요. 21살의 중국계 캐나다인인 엘리사 램은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방학을 맞아 자신에게 힐링을 선물하고자 홀로 LA로 여행을 오게 됐고 1월 28일 LA 버나가에 위치한 구세 호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램은 1월 31일 갑자기 실종이 됐고요. 2월 13일 경찰은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2월 13일 경찰은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은 2월 1일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그녀는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나요? 그리고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누군가를 피해 숨듯이 몸을 숨기고요. 또 복도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또 누구와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왜 저러는 거예요?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호텔에서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각종 강간, 살인 사건,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관된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옥상에는 CCTV가 없었던 관계로 약 반년간의 수사 끝에 경찰 측에선 타살에 의한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특이하게도 시신 외부에서 어떠한 물리적 저항의 흔적도 없었다고 밝히며 양극성 장애를 동반한 우발적인 익사라는 내용과 함께 사고사를 발표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직접 증거가 없이 종결되어 지금도 풀리지 않고 CCTV 속 엘리사의 설명되지 않는 이상 행동 때문에 더욱 무수한 의혹들로 전 세계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1위 사건은 사건의 경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오늘의 1위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2016년 인천 굴포천 마대 변사 사건. 지난해 11월 29일 환경미화원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굴포천의 부평 기후변화체험관 인근 수로에서 마대를 수거해 1km가량 떨어진 집화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밟히는 마대자루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직전 동료들과 함께 마대자루를 열어보게 됐는데요. 자루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부패한 시신은 굉장히 참혹한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쌀 40kg을 담을 만한 크기의 마대자루에는 시신의 두 팔과 몸이 그리고 다리도 같이 웅크린 것처럼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 살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이 하천변에 사체를 담은 마대자루를 이렇게 대담히 버리고 갔다는 점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밝힌 시신의 최종 부검 결과 시신의 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농도 40%로 검출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망 원인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자에 대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해서요. 사건 수사에 큰 가림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행히도 3차원 3D 스캐닝 기법을 통해서 피해자 몽타주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민들의 제보가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한 식구에서 다시 한번 인천 굴포천 마대 살인 사건 피해자의 몽타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여성은 150에서 155cm가량의 키에 통통한 체형으로 몸무게는 약 50에서 60kg일 것으로 나왔고요. 혈액형이 B형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견 당시 진 스포츠걸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줄무늬 티셔츠와 칠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여성을 아시거나 이 여성의 가족 지인분들 혹은 굴포천 마대 살인 사건 현장 등을 목격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인천 지역 외국인 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제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한 이후에 인천 굴포천 마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인천 굴포천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일반 변사 사건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경위는 변사자의 신원 제보가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 사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제보가 이 미해결 사건들에 있어서 정말 큰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